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 포르투갈 전을 좀 이제 보려고 또 캠을 켰습니다. 포르투갈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 채널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역사부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매치 프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포르투갈에 관해서 한번 보면, 포르투갈은 일단, 포르투갈어를 쓰고, 수도는 리스본입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는 유로를 씁니다. 면적은 922만 3천 헥타르, 세계 111위에 해당이 되고, 인구는 1027만 865명. 우리보다 훨씬 적죠? 5분의 1인데, 실력과 비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91위고요. GDP는 2,498억 8,646만 달러. 그래서 세계 48위입니다. 기후는 되게 건조하고 지중해 지역과 좀 비슷한 기후를 보이고 대체로 온난한 편입니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90% 이상이 되는 그런 가톨릭의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역사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선사시대에 이동해온 켈트족은 사실 영국 역사할 때 더 이제 익숙할 텐데 스코틀랜드 뭐 이런 애들 켈트족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기원전 12세기에 이주해온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음, 주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넓은 식민지를 어, 갖고 있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음, 카르타고가 있었죠. 지금의 이제 티니지 해당되는 그 지역에 대표적인 식민지 이제 카르타고가 있었고 그럴 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해상 활동을 열심히 했던 어, 중 하나고 또 페리키아의 표현 문자가 지금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 페니키아도 꼭 기억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는 그리스 문화랑 이제 결합이 되어서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의 속주가 돼서 루시타니아로 명명된 포르투갈은 라틴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속어로서 포르투갈어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루시타니족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루시타니아로 루시타니족의 뭐 땅 이런 뜻으로 불린 거고요. 또한 농경, 양식, 뭐 도시의 건설, 언어, 생활 양식 등에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로 이제 유럽의 역사들이 사실 유럽의 역사 뿌리를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요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걸 볼 수 있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들어온 게르만계 서고트족 게르만족 생각하면 됩니다. 서고트족은 포르투갈에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711년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는 사실 이슬람에 이제 정복을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알 안달루스 앞으로 이제 알 이런 거 붙은 건 대부분 이제 이슬람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 안달루스 이슬람 왕국을 세우자 기독교인들은 북서부로 후퇴했고 그래서 아스투리아스 왕국을 건설하고 좀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의 기원과 초창기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스투리아스 왕국은 이후 이제 기독교들의 국토 회복 운동, 요거 이제 스페인에서도 그러고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는 요걸 이제 레콘키스타,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재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토 회복 운동을 주도했고, 포르투갈은 이러한 국토 회복 운동 과정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백작이었던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로 현재 포르투갈 북부를
과 그리고 남으로 구분하는 드로강이 있는데 이북 지역을 이제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수복을 했고 그래서 레콘키스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공로로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알폰소 3세가 868년에 페레스를 백작에 봉하고 이 지역을 영지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레스가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세운 포르투 그리고 칼레 요 이제 두 도시의 이름을 따서 포르투칼레라고 부르다가 이게 이제 포르투갈리아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제 포르투갈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아스투리아스 왕국은 924년에 레온 왕국으로 이제 통합되었다가 레온 왕국의 알폰소 6세가 자신의 딸을 이제 부르고뉴의 앙리랑 혼인시키고 포르투갈 백작에 봉했는데 앙리 아들 아폰스 엔리케가 이제 태호강 북쪽에서 이슬람 무호인들을 몰아내고 추종자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추대되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143년 레온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이제 승인받게 되고 1179년 교황청의 확인을 받아 정식으로 포르투갈 왕국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아폰스 왕과 이제 그의 후계자들이 이제 종교 기사단이 십자군이나 이런 거 할 때 엄청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무어인들로부터 남부를 정복해 나갔고 1249년 최남단의 알가르브를 정복하게 되면서 오늘날 포르투갈 경계를 이루는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하면서 포르투갈의 국토 회복 운동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유는 뭐 쭉 보면 되겠고, 이번엔 포르투갈의 이제 축구 대표팀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는 이제 에우제비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히어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황금기를 이끌게 되고 벤피카와 함께 엄청난 황금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어, 포르투갈 이제 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팀이 이제 벤피카죠. 자국 리그 팀 벤피카가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이루고 활용 점정으로 전설의 축구 선수인 에우제비우가 이끌던 시절을 생각하면 되는데 1966년 월드컵에서 파란의 돌풍팀인 북한을 5대3으로 8강에서 잠재우고 또 4강에 오르며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을 내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에우제비우의 은퇴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오랜 기간 동안 내지 못하게 되었고 포르투갈 대표팀은 1990년대 초까지 아주 기나긴 암흑기에 빠지게 되며 이 시기 월드컵에 단 한 번 진출하고 그마저도 16강에 못 올라가는 등 유럽의 2류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흑표범이라고 불렸던 에우제비우죠. 엠블럼은요, 벤피카.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중반, 이제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엄청난 황금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멤버가 이제 루이스 피구, 피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엄청난 영웅이었는데 다이렉트로 이제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던 게 바로 이제 피구. 그다음에 포르투갈에는 전통적으로 스트라이커가 좀 약한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아주 엄청난 스트라이커였던 게 파울레타 그리고 정말 대단한 미드필더죠. 후이 코스타 그리고 세르지우 콘세이상 그리고 주앙 핀투 비토로 바이아 파울로 소자 누누 고메스 그다음에 페르난드 쿠투 그다음에 아벨 샤베르 히카르도 사핀투 그리고 우리 지금의 대표팀 감독인 파울로 벤투도 바로 요 시대 때 피고와 함께 황금 세대를 이끌었던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르주 코스타, 카푸트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이스 피구죠. 와, 정말 세계 4대 미드필더라고 불리고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와 함께 했던 대표적인 또 선수가 또 벤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벤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골든 제네레이션 시대를 함께했던 인물이긴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UEFA 유로 2000에서 마침내 전성기에 이른 골든 제네레이션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4강에 이제 오르는 선전하였고 이때부터 이제 축구 강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에우제비우라는 불세출의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황금기를 한때 이룩하다가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암흑기를 보내게 됐고,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다시 이제 축구 강팀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멤버들이 점차 이제 노쇠해지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국에서 열렸던 UEFA 유로 2004에서 포르투갈은 다소 노쇠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여전히 건재였던 기존의 이제 골든 제네레이션에다가 브라질에서 귀한 데쿠가 있었죠. 아, 데쿠도 정말 뛰어난 미드필더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어렸지만 이제 슈퍼스타의 이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제 가세하게 되면서 절호의 우승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FC 포르투의 멤버 히카르도 카르발류, 요 우승했던 때 감독이 바로 무리뉴였죠. 그리고 카르발류의 파울로 페레이라 그리고 마니시 등이 이제 가세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역대 멤버가 등장을 했는데 역대 유로 최대 의 이변으로 불리는 그리스 축가랍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조별리그 첫 경기와 그리고 결승전에서 연이어 패하게 되면서 대표팀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요때 그리스 축구가 와 저도 요때 오토 레아겔 감독의 엄청난 수비 축구를 봤었는데 정말 실리 축구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가 참 승리하게 되는 황당한 정말 예상도 못한 이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006년 피파 월드컵에서 골든 제네레이션의 마지막 이제 메이저 대회였고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를 꺾고 4강에 오르면서 아주 선전을 했는데 4강에서는 유로 2000, 4강에 이제 재판, 다시 이제 재경기, 라는 뜻입니다. 지네딘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 축구 국가팀과 이제 상대하였으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단의 페널티킥에 패배하게 되면서 결승 진출권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대결은 이제 세계 4대 미드필더 중에 하나인 지단이랑 그리고 삐구 이제 마지막 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 대회에서 삐구는 또다시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후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그리고 2차 황금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UEFA 유로 2008에서 는 이제 골든 제네레이션이 이제 대부분 은퇴하게 됐고 이제 슈퍼스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중심으로 한 팀이 이제 되게 되었는데 조별리그에서 터키랑 이제 체코를 잇따라 제압을 하고 조 1위를 차지하면서 아주 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이 대회 도중에 갑자기 첼시 FC 감독으로 옮기는 것이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결국 8강에서 2년 전 3, 4위전 상대였던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2대3으로 패배하면서 또 탈락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자, 그러다가 UEFA 유로 2016에선 드디어 이제 대표팀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저 추첨에서 뭐 아이슬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헝가리 이렇게 아주 쉬운 대진을 받게 됐는데 예상 외의 졸전 끝에 3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이변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는 이게 조별리그 탈락이에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유로 2016부터는 조 3위도 진출하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신만고로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는 개최국이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나게 됐고 이제 복수를 해줄 때가 온 거죠.
결국 요때 연장전까지 가는 아주 혈투를 하게 됐는데 에데르라고 평소엔 그렇게 골을 잘 넣는 애가 아닌데 요때 정말 멋지게 결승골을 터트려요. 극적인. 그래서 터트리게 되면서 오랜 염원이었던 메이저대 첫 우승 타이틀을 요때 따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8-19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초대 네이션스 리그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이탈리아랑 폴란드를 아주 가볍게 잡고 파이널에 쉽게 진출했고요.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 월드컵과는 달리 베르나르도 실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맨시티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유의 그리고 지오고 조타 리버풀 와 지금 이름값만 해도 대단하죠. 조 조타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호날두 의전증을 상당히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후벤 네베스 이제 wolverhampton에 있죠. 후벤 디아스 맨시티죠. 등 새로운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대 교체와 함께 또 전력 강화 또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초반 이제 노장 선수들의 마지막 불꽃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출발을 알리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으로 볼 수 있는데 포르투갈 대표팀의 에이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2022년 현재 만 37세입니다.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7년생이니까 저보다 두 살 많아요. 그래서 이제 38이라고 보면 되고, 이번에 열리는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사실상 이제 그가 참가할 마지막 국제대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 역시도 2022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국제대회일 것이라 밝힌 바가 있고, 관련 기사에 따라서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은 그의 은퇴 후에 다시 젊은 세대를 위주로 세대 교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미 멤버가 너무 전력 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대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과 함께 이제 매치 프리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피파 랭킹은 지금 9위입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끌고 있고요. 선수 경력은 이제 유스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니었고 자고 리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벤피카로 옮기게 됐고 벤피카 유스는 지금도 정말 알아주는 곳 중에 하나죠. 선수를 아주 잘 키워내는 셀링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 대표팀이나 이런 걸 이제 데뷔를 한 것은 이스토릴 플라이아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르투갈 리그 팀이고요. 마리티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스토릴 프라이아에서 대부분의 이제 선수 경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속팀에서 감독 경력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석 코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포르투 FC 포르투라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엄청난 강팀 중에 하나죠. 벤피카와 함께 그 포르투의 감독을 했다가 또 그리스 리그의 아주 어, 엄청난 명문팀이죠. 아테네에서 또 활약을 했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 팀 파나티나이코스에서 또 감독으로 있다가 또 스포르팅으로 다시 옮기고 다시 또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벤피카로 가고 또 파옥 이것도 이제 그리스 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포르투갈이랑 그리스의 이제 프로리그 팀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스 대표팀을 한 4년간 맡았고 그 다음에 벤투의 후임으로 벤투가 이제 원래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벤투의 후임으로 지금의 포르투갈 대표팀을 2014년부터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산토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고 있고요.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 성적을 한번 보면 2002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일본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떨어지게 되죠. 최종전에서 우리한테 박지성
에게 한 골 먹으면서 아주 멋지게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벤투랑 좀 악연인 게 그 당시 이제 이영표가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박지성이 이제 아주 멋지게 가슴 트래핑 해가지고 한 번 더 발로 치고 이제 슛 넣었잖아요. 골을 넣었는데 그때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이영표를 놓쳤던 그 장본인이 딱 벤투입니다. 그래서 벤투 입장에서는 요걸 아마 잊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때 골을 먹히면서 이제 포르투갈이 요때 탈락을 하게 되니까 아마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좀 복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4위 했고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1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18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13위로 독일 월드컵 빼고는 다 대체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름값에 비해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호날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노장 선수들이 마지막을 좀 멋지게 장식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날두 같은 경우. 대륙별 상대 전적을 보면 유럽은 이제 유럽 상대로는 6승 2무 6패로 뭐 백중세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1승 1무 2패, 1패, 그리고 북중미도 1승 1무 1패, 그리고 아프리카의 3승 1무 1패, 아시아의 3승 1무 1패로 아프리카, 아시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가나와 그리고 우리나라랑 경기를 할 때 아주 자신감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랑 역대 전적은 사실 우리가 한 번 붙었어요. 한 번 붙었는데 2002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 때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우리랑 역대 전적이 1전 1패에 해당이 됩니다. 한 번 싸웠고 한 번 이긴 거죠. 우리가. 최종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이제 AS 로마의 이제 루이 파트리시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PL 많이 보면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울버햄튼에 이제 페드로 조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의 아주 확고한 출전이죠. 디오고 코스타 감독이란다. 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폴리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수비수를 한번 보면 마리오 후이 왼쪽 백이죠. 윙백, 뭐 풀백 다 가능하고요. 좀 아주 공격적인 수비적인 능력보다는 공격적인 능력이 아주 강한 마리오 후이. 다음에 와 아직도 뛰냐 싶은 깡페페. 아주 거칠고 상대 팀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존재가 요 페페에 해당되죠. 페페 나이가 정말 많은데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아주 핵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후벤 디아스죠. 이제 맨시티 이제 주전 센백인 후벤 디아스가 있고 다음에 도르트문트의 왼쪽 백이죠. 하파엘 게레이로가 있고요. 다음에 맨시티에서 아주 전술적인 핵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주안 칸셀로죠. 칸셀로의 폼은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게 칸셀로고, 다음에 요즘에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고 잘하는 게 또 디오고 달롯이죠. 그래서 사실 칸셀로가 원래는 왼쪽 백이지만 오른쪽에 갔을 때 원래 이제 오른쪽이지만 왼쪽에 갔을 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맨시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 사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마땅한 오른쪽 백이 사실 없어서 칸셀로를 왼쪽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왼쪽엔 또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많이 썼는데 요즘 폼으로는 달롯을 오른쪽에 또 이제 쓰게 된다면 칸셀로를 왼쪽에 돌리게 되면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도 요 감독의 성향상은 음,
기존에 이제 왼쪽 백을 그대로 두고 칸셀루를 그냥 오른쪽에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이제 윙백들도 수비수들도 있는데 벤피카에서 요즘에 아주 급성장한 센백 중에 하나가 안토니오 실바가 있고 다음에 PSG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백이죠. 이제 누노 멘데스도 있습니다. 다음에 미드필더를 한번 보면 풀럼에서 아주 중요한 수미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주앙 팔리냐가 있고, 다음에 벤피카에는 주앙 마리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 다닐로 페레이라가 있고요. 다음에 어, 레알 베티스의 이제 윌리엄 카르발류. 전부 다 이제 좀 더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은 다 좀 수비적인 미드필더, 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오타비오 포르투에 다음에 많이 EPL 많이 봤으면 잘 알 겁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확실히 공미에 좀 최적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맨시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산체스, 헤나토 산체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선수인데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울버햄튼에 정말 핵이죠. 이제 후백 네베스가 있고요.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요즘에 정말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요 비티냐가 아닐까 싶어요. 비티냐는 수미도 되고 중미도 되고 공미도 되고 아주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고 다음 울버햄튼에서 또 후백 네베스가 수비적으로 받쳐주면 공격으로 많이 풀어주고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는 게 마테우스 누네스죠. 그래서 사실 이 포르투갈 대표팀은 대표팀 포함되지 않더라도 울버햄튼에 정말 많죠. 포르투갈 커넥션이 많고 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고요. 다음에 벤피카의 이제 스트라이커인 곤살로 라모스, 다음에 윙이죠. 히카르도 오르타. 브라가에서 뛰고 있지만 음, 이런 값에 비해 훨씬 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게 이 오르타입니다. 오르타가 정말 기술적인 선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라이프치히의 이제 안드레 실바 스트라이커죠.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 펠릭스가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위협적인 선수 중에 하나고 다음에 제가 정말 주목하는 선수 중에 하나는 요 하파엘 레앙입니다. 밀란에서 왼쪽 윙 또는 이제 스트라이커로 나올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골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요 하파엘 레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종 명단입니다.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면 수비적인 4-4-2 또는 4-2-3-1 아니면 4-3-3 이제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중원을 탄탄하게 해서 점유율을 중시하는 역습 축구를 구사합니다. 참 이게 우리랑 같은 조에 포함된 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중원을 좀 탄탄하게 두면서 좀 카운터를 때리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음, 짧은 패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수비 시에는 이제 맨투맨이랑 존 디펜스를 좀 혼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아주 피지컬이 좋은 아주 건장한 선수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요게 또 좀 장단점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약점에서 한번 볼 거고 강점은 이제 여전히 치명적인 한 방을 가진 호날두를 중심으로 아주 빠르고 이제 기술적인 공격진에다가 아주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이 너무 많죠. 이제 킬러 패스를 이제 찔러 넣어줄 세계적인 미드필더들이 아주 질비하다는 게 포르투갈의 아주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약점은
후빙 디아스를 제외하고는 중앙 수비수층이 좀 얇다는 점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세트 플레이 이제 수비 시에 이제 허점을 많이 노출한다는 점이 우리가 좀 공략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페가 정말 전성기 때는 정말 무서운 선수였지만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죠. 한국 나이로 40을 이제 넘기게 됐고 그리고 아주 거친 성격이잖아요. 페페가 깡페페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아주 거칠어서 페페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하게 되면 페페는 충분히 레드카드 받고 또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저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피지컬이 좋은 건장한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기동력에서는 좀 딸려요. 그러니까 되게 민첩하고 막 재빠른 이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아니고 그냥 진짜 건장해요. 피지컬이 아주 좋고 뭐 패스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대신에 그렇게 민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아주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전반에 이제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주 좀 센스로 괴롭힐 수 있는 게 이재성이랑 그리고 이제 정우영 같은 선수죠. 작은 정우영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서 아주 음, 좀 민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민첩성이 우리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계속 압박하고 해서 기동력으로 우리가 괴롭히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보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공격진과 미들진을 보유했음에도 이 감독 성향인데 아주 안정지향적인 수비 전술을 쓰고 장신의 건장하지만 기동력은 떨어지는 수비형 미드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력과 스피드를 앞세워서 압박을 한다면 포르투갈을 아주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건 저희 희망입니다. 포르투갈 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상 스쿼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 이제 왼편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음, 해외 매체에서 생각한 예상 스쿼드입니다. 그래서 호날두를 중심으로 이제 하팔레앙이 왼쪽 433을 이제 기본 바탕이네요. 근데 디오고 조타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낙마했죠. 그래서 빠지게 됐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선수가 꽤나 많아요. 페르난데스를 정점으로 이제 후백 네베스 그리고 비티냐 이렇게 좌우로 밑에서 좀 받치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보는데 비티냐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저는 아주 잘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백 네베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감독 성향이 비티냐나 후백 네베스는 아주 패싱 좋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인데 어,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아주 건장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를 한 번에 쓰는 것보다는 아마도 어, 조금 더 건장한 이제 수비형 미드를 한 명 정도는 박아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멘데스, 이냐시오, 이냐시오 안 뽑혔습니다. 이냐시오가 아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무조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왼발 센터백이고 굉장히 좋은데 안 뽑혔습니다. 그래서 페페와 이제 디아스를 중심으로 쓰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마도 칸셀로, 왼쪽에는 멘데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값에 비해서 오히려 주전으로 기용하는 게 코스타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타가 이제 주전 키퍼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타 빠지고 나면
그래서 호날두를 중심으로 레앙이 이제 워낙 폼이 좋고 잘하고 있어서 왼쪽 이제 윙어로 쓰일 것 같고요. 쓰리톱 중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히려 오른쪽 윙어로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윙 역할을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약간 사이드에 있지만 중앙에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페르난데스는 아주 공격적으로 잘 풀어주죠. 그리고 네베스 그리고 뭐 카르발류 카르발류를 넣은 건 윌리엄 카르발류라고 피지컬 되게 좋아요. 떡대 아주 좋고 스피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음, 요 감독이 아주 좋아하는 성향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카르발류 아니면 뭐 팔리냐 뭐 이런 선수가 쓰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페레이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즘에 페레이라를 센백으로 써요. 그래서 페레이라가 센백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카르발류가 이제 요 미들의 한 축을 수비적인 역할로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편부터 보면 맨데스가 왼쪽 백, 풀백으로 나오고, 디아스, 후뱅 디아스, 그리고 페레이라, 그리고 오른쪽에 칸셀루, 그리고, 아마도 코스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저는 코스타보다는 조제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조제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제사의 폼이 요즘 너무 좋아요. 얼버햄튼을 정말 살린 경기가 너무 많죠. 미친 선방을 통해서. 그래서 조제사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코스터가 더 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분석 TMI 한번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산토스 감독은 파울로 벤투에다가 조제 무리뉴가 좀 섞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를 매우 강조하고 수비 후 공격 시에는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점에서 음, 벤투랑 그리고 조제 무리뉴가 좀 섞여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요 셋 다 비슷하죠, 성향이. 예, 점유율도 조금 신경 쓰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역습 위주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정말 미친 미들진과 정말 세계적인 공격진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본 베이스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좀 꾸역승을 많이 챙기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막 정말 공격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꾸역승을 많이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팀 성적은 무리뉴 같이 맞는 팀마다 이제 기대 이상으로 잘 내린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르투갈 출신인 파울로 벤투 감독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모습까지 많이 유사하지만 산토스 감독 쪽이 조금 더 실리적이에요. 그래서 벤투보다도 더 보수적이라 경기력은 답답하지만 막상 또 성적은 벤투보다 더 잘 내는 편이에요. 참, 벤투는 그럼 왜? 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거는 그냥 응원하고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전망은 우리가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인데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1대2로 우리가 좀 아쉽게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국뽕으로 보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포르투갈보다 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포르투갈 뭐 가볍게 이길 수 있지라고 보는 거는 그건 정말 곡봉인 것 같고요. 객관적인 전력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짓말처럼 3승 딱 찍고 조이리로 막 올라가서 브라질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마음이에요. 제일 큰 마음인데
가능하겠죠? 제발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조별 리그에 관한 이제 전력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더 이제 또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진학철이라 좀 바쁘지만 그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올라가서 다음 편을 제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원하겠습니다.